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저는 진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산골짜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사실 저는 그때는 꿈이란 걸 몰랐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뭘 할까 하면은 엄마, 아버지 따라가서 이 가재 잡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 이 말씀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투정을 벌이고 이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크게 될 인물이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어머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뭐 짜증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뭐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뭐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훌륭하게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하느냐. 그게 제 머리를 계속 두드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좀 공부를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도시로 가자. 그래서 한꺼번에 그 시골에 있는 뭐 작은 논밭을 다 팔고 집도 팔고 도시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꿈을 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뭐 하느냐. 이게 저를 이렇게 자극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도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온 거죠. 서울로 와서 그때 저희들이 80년대인데 데모 많이 하고 이럴 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 왜냐면 그때 진짜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님 없지. 이러면 애들이 꼬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데모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데모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로 믿는다. 이 한마디가 제가 진짜 그런 대열에 이렇게 끼이는 게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34년을 근무했어요. 34년을 근무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이 이제 큰 전체 그림도 다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예산을 했었어요. 예산하면서 작은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서 진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최근에 제가 공무원 그만둔 지가 작년 6월 달이니까요. 한 1년 한 2개월 되면서 지역을 다녔어요. 지방을 다니고 또 지역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대단한 민족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저도 창업을 할 수 있다. 나도 글로벌 거대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할 수 있다. 저도 은퇴하고 공무원 34년 1년 지났으니까 35년 지나고 글로벌 기업의 CEO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진짜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아마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첫 강의는 이제 한국의 현실.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얘기하고 이제 2강 때는 글로벌로 나가자. 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국만 있지 말고 저 세상,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2강을 하고 근데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는 더 위험해요. 글로벌은. 그래서 1등 실력을 키우자. 1등에 대해서 나가면은 그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한국이 다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4강, 5강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강을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 강으로서 지금 한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진짜 참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많은 걸 알 겁니다. 현재 한국의 위치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이 뭐 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망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이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최고의 국군 영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당군께서 우리나라를 창조하셔가지고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또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조선 시대, 그리고 건대기를 거치면서 한국이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는 경제로 따지면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에요. 10손가락.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여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따지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시골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미국이 우리 빵을 줬어요. 우리가 못 먹고 사니까. 그러면 아주 부풀려요. 빵이 지금처럼 무슨 단팥빵 있는 빵이 아니에요. 빵을 굉장히 옥수수빵을 막 이렇게 부풀려요. 이따만 해요. 근데 저보다 3살 적은 동생이 있었거든요. 얘는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제가 1학년 다닐 때니까. 근데 이 빵을 학교에 주면 동생이 알아요. 형, 그 빵 좀 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와가지고, 집까지 돌아가는데 지금으로 따면 2km예요. 2km를 걸어가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거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만데 부풀린 빵을 하나씩 떼먹다 보면 나중에 진짜 손에 요만큼 남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동생이 형 왔어? 하고 막 자기는 빵 먹으려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죠. 오면서 다 떼먹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다가 동생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죠. 짠! 하면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동생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형, 진짜 이럴 수 있냐. 그 빵 좀 날 주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시절을 살았어요. 이런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예. 그럼 두 번째는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이라고 하면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유엔이 인정한 잘 사는 국가, 선진국가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5030이라고 있어요. 5030. 인구가 5천만이 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 7번째 진입했어요. 7번째예요.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G7 국가라고 선진국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제 한국을 거기다가 바로 넣어주기는 좀 그러니까 한국 와라.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오셨잖아요. 이 정도로 한국은 이제는 진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우리 선조들, 여기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세대들한테 참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자라고 배 고르면서 진짜 아끼고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몇 나라가 안 돼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국가라고 다가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 정도예요. 이렇게 대단한 국가를 우리 선조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는 최고의 국군 용성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군수 물자, 무기, 세계 짱이에요. 짱이에요. 이게 진짜 최근 몇 년간에 한국은 맨날 미국에서 무기 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짱이 됐느냐? 무기에다가 우리 디지털, 우리 IT가 뛰어나잖아요. IT 기술을 결합하니까 진짜 최고예요. 정확도, 미사일도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라고 해서 탱크인데 독일 탱크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또 그러다가 우리 반도체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만들려고 하면 2차 전지 뛰어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좀 난리 났어요. 벤츠보다 더 좋대요. 벤츠보다. 가격은 싸고 질은 훨씬 좋고. 이렇게 제조 강국이 큰
다국적 기업, 제조업을 가진 국가가 삼성, 뭐 현대, SK, LG 해외 나가 보세요. LG 텔레비전 곳곳에 호텔 가면 다 LG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하고 경쟁할 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7, 10나라 이내예요.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단합을 해서 걔네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경쟁 상대들은 한 10손가락 이내에 드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열심히 안 하고 막 열심히 담합해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고마워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BTS, 싸이, K-팝에가 제가 최근에 해외를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국 음식 지금 난리입니다. 말레이시아 갔더니만요. 한국 음식 먹어보려고 진짜 줄을 서가 있어요. 짱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K-팝, K-드라마. 오히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저보다 많이 알아요. 오징어 게임 내용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더 글로리 뭐 진짜 너무 내용을 잘. 그거 모르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자기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갔을 때도 저도 제가 아는 척하라고 혼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게 한국은 한식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글도 한글 배우려고 난리예요. 인도 갔더니만요. 한글 배우려고 온통 뭐 K-팝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한글을 진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옛날에 영어로 인사하던 말하고 똑같아요. 네. 어디 가거나 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해외를 나가면은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한국인이냐고.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진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저희 나라는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외국은 보면은 대통령이나 또 뭐 총리, 뭐 높은 고관 대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을 챙겨요. 그래서 해외 은행에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도와줘도 이 돈이 술술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경제개발하라고 주면은 이것 빠져나가고 저것 빠져나가서 실질적 경제개발에는 1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100원 주면 100원이 쫙 경제개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배고프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진짜 굉장히 하루에 3끼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굶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하에서 그러면서도 공부를 시켰잖아요. 저희 집에도 5남 1녀인데요. 저희 큰형님, 제일 큰형님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안 드셨어요. 옷도 안 사드시고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 나오고 하니까 저희 집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해라.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내가 모든 걸 팔아서 나는 굶고 나는 진짜 못 입고 안 입고 뭘 하더라도 너를 얼마든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 부모님, 국민들,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진짜. 거기다가 우리 기업가들. 정정 회장님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뭐 어마어마한 뭐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쨌거나 기업을 일궈가지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거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수입을 줄이는 걸 했는데 우리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자. 세계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자 하는 이런
수출 촉진 정책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다 다 투입하고 모든 국가 재원 또 해외에서 원조 들어오면 거기다 다 투입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적게 먹고 아끼고 저축하고 그 저축된 돈이 또 다시 경제개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추격 경제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목표를 주어지면 진짜 잘해요, 한국인들은. 이게 추격이라는 게 딱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데는 너무 잘해요.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 어머니들은 좀 느끼실 건데 일본 밥솥이 너무 좋아요. 그거 사려고 일본 가서 코끼리 밥솥 사왔는데 코끼리 밥솥 사가지고 다 뜯어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쿠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코끼리 밥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밥솥 사가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런 추격 경제 잘하는 국민들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행복하게도 우리 경쟁 상대자가 없어요. 중국도 그때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기 이전에다가 인도 그러지 않았어요. 베트남 뭐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잠자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더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국군 용성기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990년대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글로벌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외를 갔다 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비행기 속에서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세계화.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외를 탁 나가보니까 해외가 너무 시장이 큰 거예요. 한국인 잘하니까 이 해외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글로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계화 글로벌 한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시작이 됐냐? 첫째는 통신의 발전이에요. 통신.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1992년도에 미국이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그때 엘고 부통령이 기치를 걸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제가 그때 1995년도에 그때 기획재정경제원인데요. 전신에 기획재정부의 전신은 재정경제원에 있었을 때인데 우리가 1994년도부터 해서 우리도 42조 원의 초고속 정보망을 깔겠다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신 쪽에서는 최고예요. 해외 나가 보세요.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와이파이가 터지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IBM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IBM 컴퓨터가 들어오고 정보통신망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교통. 미국까지 갈 때 이게 비행기가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대용량 비행기에다가 속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글로벌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이라는 의미는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한국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면은 세계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이 열어지면서 우리는 준비가 잘 돼가 있었는 거죠. 정보통신망을 잘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한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로 시장이 열렸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웅덩이에서 살은 거죠. 대한민국이. 웅덩이 안에서는 조용하죠. 여기서는 메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문이 좀 열려요. 웅덩이 문이 열려서 호수로 연결이 돼요. 그럼 호수에서 좀 큰 물고기들이 이제는 이 웅덩이 속에 갑자기 들어와요. 들어오면 웅덩이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바다까지 열려버렸어요. 바다에 뭐 상어, 고래 이런 애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우리 웅덩이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저 바다로 나가면은 오히려 바다에 고래, 상어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넓어졌다는 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은 첫째는 위기. 왜냐 그러면 저 바다까지 가려니까 우물 안에서 이렇게 자라던 이 물고기가 바다까지 가려니까 막 온통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 물고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상어가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위기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어마어마한 경쟁인데 우리가 잘한다 하면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가 와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잘해가지고 해외 가서 상장을 한다. 이러면 돈을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문 닫아버려 웅덩이 안에 있죠. 안 돼.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고 웅덩이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저 작은 호수에 있던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예를 들어 송어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글로벌로 나가서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 되면서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내가 실력이 있다 하면 내가 잡아먹는 거예요. 진짜 해볼만 하잖아요. 네?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실력을.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세계 1등을 해야 되겠다. 세계 1등, 내가 해보겠다. 이런 식 실력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혁신해야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가 4강, 5강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혁신을 하고, 어떻게 창의적인 걸 하느냐. 여러분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죠, 지금. 근데 5강까지 듣고 나면, 야, 나도 진짜 해볼 수 있다.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추격, 목표를 정해놓고 따라가던 경제에서 이제 우리도 1등 탑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없어요. 앞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을 해야 돼요. 뭘 쫓아가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한국 경제 시스템, 한국 국가 시스템, 한국 사회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대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은 저출생 고령화예요. 저출생 고령화.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대학 갈 때 한 100만 입시생 그랬어요. 100만. 근데 지금 태어나는 한 4분의 1. 지금 한 25만 정도가 태어나요. 20년 지나고 나면 25만으로 이제 입시생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출생률이 계속 떨어져요. 2, 한때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형제는 5남매 1녀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10남매예요. 이렇게 됐는데 오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국내만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업, 모든 비즈니스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 제가 장사를 한다 치면은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도 줄어들어요. 총 인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인구, 이것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 했을 때는 매년 우리 가게에 들어온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숫자도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내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글로벌 얘기를 하기 전에도 지금 국내만 대상으로 하면은 계속 모든 게 줄어들어요. 학생 수도 줄어들어서 대학생 정원 수도 계속 줄어들죠. 장사도 똑같은 조건이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걸 국내 이 시장만 보고 내가 했다. 그럼 계속 줄어들어요.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유지라도 돼야 되는데 또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유지되기는커녕 이렇게 줄어들어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국내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위험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제조업은 이 제조를 하다 보면 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조국가 아니에요. 금융국가니까 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제조 시설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 제조업 비율이 높아가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2030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뒤죠? 7년 뒤. 7년 뒤 되면은 2018년도 우리가 탄소 배출량 하던 걸 100으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7년 뒤에는 이걸 40% 줄여야 돼요. 40%는. 그 다음에 2050년, 한 27년 후에는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우리 같이 제조업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또 위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위기 요인이 돼.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폭우가 많이 와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폭우가 많이 오는 것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가 많아지니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지구 전체 한 60%, 70%를 차지하는데 이 바다의 대기가 달라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던 물고기가 우리 동해까지 올라오는 이런 경우죠. 남극이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북극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해수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바다에 많아지는 거죠. 이게 기류를 타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강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리면 이게 그냥 폭우로 완전히 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 부분도 이 바이러스 온도가 올라가니까 추워야지만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한국에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위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데서 좀 아이디어는 떠올랐죠. 한국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하여튼 해외로 나가는 거는 좀 맞겠다 하는 생각은 드시죠? 네. 근데 나가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방 메고 덜렁덜렁 나가다가 죽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준비를 하는데 내 개인은 뭐냐 하면은 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핵심을 해가지고 적성 교육을 해야 돼. 적성.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님 계시는데 우리 자식, 아들, 딸 뭘 잘하는지 알려고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시죠.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뭐 미술을 잘 그리면은 야, 무슨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술하고 피아노를 하네. 어디 가라, 의대 가라.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문과는, 그러니까 소위 문과는 다 법대 가려고 하고 있어요. 법학은 글로벌을 다루는 겁니까? 국내법을 다루는 겁니까? 대부분 국내법을 다뤄요.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호사를 하더라도 자꾸 줄어들죠. 시장이 계속 되죠. 그 다음에 이과는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의대. 의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국내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내는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 건지, 내가 글을 잘 쓰면은
요즘 시나리오 작가 잘 써가지고 넷플릭스에 히트 치면 진짜 돈을 뭐 의사회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훨씬 많이 벌어요. 내가 미술을 잘 해가지고 광고 잘 해가지고 그다음 요즘 생성 AI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활용해서 멋지게 내가 광고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구글, 뭐 IBM, 뭐 페이스북 이런 데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는 적성 교육을 해야 돼. 우리의 아들, 딸들이 뭘 잘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잘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게 전 세계 1등으로 만드는 전략을 써야 돼요. 그 다음 대학은 특성화를 해줘야 돼요. 특성화.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경제학과.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은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도 경제학과가 있고, 부산대도 경제학과가 있고, 전남대도 경제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제주대도 경제학, 강원대도 경제학과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왜?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학 해가지고는 하버드 경제학과보다는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경제학과보다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면 기후변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 이 특성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계 최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하려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실력도 안 되고 자본 투자력도 안 되고 그것도 특히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해서 개인은 적성을 찾아서 적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대학은 특성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1등이다, 우리가. 이거는 1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중앙부처만 34년에 있다가 지역을 가보니까요.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대학이든 개인이든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1등으로 만드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고 거기다 혁신 경제를 나가게 되면 한국이 가능해요. 한국인들 되게 진짜 아주 유능하고 머리 좋고 근면하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을 세계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시키는 게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을 지향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나아갈 길 중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한다. 왜? 국내 시장만으로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로벌 갈 때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1등이 되면 진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한데 우리 민족이 가능해요. 자,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제일 겁내는 게 사실은 우리 한민족일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면서도 이 창의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 1등 제품, 세계 1등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계 1등을 하려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탤런트를 하려고 한다. 탤런트 내 자질이 있다. 근데 이 탤런트 자질이 있는 분이 방송국 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 성공한 사례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탤런트 되고 싶어서 방송국 갔는데 탤런트 시험은 안 되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를 내리면 문 열어주고 이분들 짐 들고 가면 짐 들어주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은 거죠. 내가 집에 가서는 혼자서 대본을 자기가 하고 연기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명한 탤런트가 교통사고 또는 길이 많이 막혀서 못 왔을 때 잠깐 와서 하락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요, 이게. 그래서 출세한 탤런트들도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글로벌 시장 이전에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고령 사회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장은 줄어들고 또 이 글로벌의 문이 열려가지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이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 시장이 훨씬 큽니다. 세계 시장이. 다음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세계 시장은 훨씬 크기 때문에 세계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 이거죠. 적성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는 한 개만 잘하면 돼요. 한 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를 잘하는 거하고 1등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전 세계 10등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요? 한 개를 1등 하는 게 좋아요. 왜냐? 10,000개를 10등 한다 하면은 그 앞에 1등부터 9등이 다 내 앞에서 시장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개를 하는 이 노력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찾는 노력이 중요해요. 얘가 축구를 잘하는 건지, 미술을 잘하는 건지, 수학을 잘하는 건지, 글쓰기를 잘하는 건지 이걸 딱 보셔야 되지. 그걸 안 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야, 법대 가라. 그럼 내가 법 적성도 맞지도 않는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또 국내만 대상을 하니까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식 분위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해가지고 얘를 1등을 만들자. 그래서 해외로 가자. 글로벌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 1등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대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이 한국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오늘 많은 해답을 냈을 거예요. 많은 해답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 방향이 보일 건데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게 된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데 이 글로벌 시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이냐. 글로벌 시장 나가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아요. 국내에서야 오히려 다 알잖아요. 내가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법 제도도 한글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다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모든 게 낯설어요. 뭐 베트남으로 간다 했을 때 베트남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나라 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히려 더 준비를 안 해가면 더 위험한 거죠.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돈을 이렇게 투입해도 이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둘째 시간에는 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좀 이해는 많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2강 때 봬요. 감사합니다. 네.